강진우는 낡은 단칸방 바닥에 쪼그려 앉아 고지서 더미를 하나씩 넘기고 있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병원비, 대출이자 숫자들이 눈앞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연신 입술을 달싹이셨습니다. 진우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진 지 석 달째였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게 의사의 말이었고 수술비는 진우가 평생 모아도 닿지 않을 금액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은 매일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댔고 문을 두드렸고 이웃들이 다 들리도록 고함을 쳤습니다. 진우는 어머니를 안쪽 방으로 모시고 문 앞에 서서 그 소리들을 혼자 다 받아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표 한 장과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JS그룹 최 회장님 댁 아가씨와 결혼해 주십시오. 조건은 그것뿐입니다. 진우는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JS그룹. 제게 순이 5손가락 안에 드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이름 최지한. 7살 때 사고를 당한 뒤로 지능이 멈춰버렸다는 재벌가에 숨겨진 딸이었습니다.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존심이 뭐냐고, 체면이 뭐냐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들려온 건 안쪽 방에서 새어나오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서명란에 펜을 눌렀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했습니다. 조용하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없애버리고 싶었던 것을 억지로 형식만 갖춰놓은 느낌이었습니다. 하객들은 있었지만 축하하러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진우 쪽 자리에는 몇 안 되는 지인들이 어색하게 앉아 있었고 지안 쪽 자리에는 한껏 치장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돈 받고 바보랑 결혼한다는 그 남자래. 불쌍하기도 하지, 아니면 독하기도 하지. 진우는 들렸지만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그때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안이 들어왔습니다. 입가엔 실실 웃음이 걸려 있었고 고개는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들러리가 양쪽에서 팔을 잡고 이끌지 않았다면 제대로 걷지도 못할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묘하게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다 그의 눈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지안의 손등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 소매 아래로 드러난 손등에 멍 자국이 여럿 있었습니다. 꼬집힌 자국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힘껏 여러 번 꼬집은 흔적이었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닦아줬습니다. 지아는 그 행동의 의미를 모르는 것처럼 그저 웃고만 있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 여사가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자였지만 눈빛만큼은 서늘했습니다. 강서방, 잘 부탁해요. 지안이는 뭘 모르니까 당신이 잘 챙겨줘야 해요. 웃음 띤 얼굴이었지만 그 뒤에 뭔가 있다는 걸 진우는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진우는 안내를 받아 신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밤만 넘기면 어머니 수술비 잔금이 입금된다. 그것만 생각하자. 진우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혼방 문이 닫히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아는 방 한가운데 서서 인형을 안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이곳이 어디인지도 오늘이 어떤 날인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진우는 욕실로 가서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안의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지안 씨, 발 씻겨드릴게요.
지아는 희죽 웃으며 발을 내밀었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그 발을 물에 담갔습니다. 아까 봤던 손등의 멍 자국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제 내가 지켜줄게요.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안의 콧노래가 뚝 멈췄습니다. 정확히 그 한마디에서 멈췄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안의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초점 없이 허공을 떠돌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서늘하고 또렷하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눈이었습니다. 지안이 진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고 강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박 여사가 심어놓은 사람이야? 아니면 진짜 내 편이야? 진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말을 잇지 못하고 굳어있는 동안에도 그녀는 그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고 수줍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진우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온 거요. 박 여사가 누군지도 몰랐고 당신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지아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길지 않은 침묵이었지만 진우에게는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안이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믿을게요. 일단은. 그 말과 함께 지안은 방 안쪽 벽으로 걸어가 숨겨진 패널을 눌렀습니다. 작은 공간이 열리면서 안에서 서류 묶음이 나왔습니다. 7년 전 나는 사고를 당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없애려 했어요. 지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오랫동안 묵혀온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고 나서 박 여사는 내가 살아있는 게 불편했겠죠. 나는 죽지 않기 위해 죽은 척을 선택했어요. 바보처럼 보이면 아무도 위협으로 느끼지 않으니까.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여자가 7년 동안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연기를 해왔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결혼도 박 여사는 나를 빈털터리 바보로 처리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나는 이 결혼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지아는 서류를 진우 앞에 펼쳤습니다. 거기엔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계좌번호, 이체 내역, 서명들. 아버지 명의로 된 자산 중 상당수가 이미 박 여사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나는 그걸 되찾아야 해요. 당신이 도와줄 수 있어요? 진우는 그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를 위해 들어온 이 자리가 전혀 다른 무게의 이야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나타났을 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지안에게 죽을 떠먹여주는 척하면서 눈으로는 진우를 살폈습니다. 진우는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어젯밤 무슨 말을 했는지, 지안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라는 걸. 진우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었습니다. 지안은 다시 어제의 그 지안이었습니다. 희죽희죽 웃으면서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박 여사가 내미는 죽을 멍하게 받아먹는 지안. 진우는 그 연기를 보며 어젯밤 자신이 본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서늘하고 또렷하던 그 눈빛을. 식사가 끝나고 진우는 박 여사에게 불려갔습니다. 어젯밤 지안이가 별말 없었죠? 네, 그냥 잠들더라고요. 박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래요. 지안이는 별게 없어요. 그냥 잘 먹이고 잘 재우면 돼요.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마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지안이 준 서류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서류들 안에는 박 여사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여왔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온 이유가 달라졌다고. 진우는 낮 동안 지안에게 접근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지안은 항상 누군가의 시선 안에 있었습니다. 가정부, 간호인, 그리고 박 여사가 심어놓은 것이 분명해 보이는 직원들. 진우가 지안의 방에 들어가면 누군가는 반드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저녁 산책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지안을 데리고 정원을 걷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보이도록 천천히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가정부가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며칠을 꾸준히 별일 없이 걸어 다니자 그들도 느슨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정원 안쪽 나무 그늘에서 두 사람만의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아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비서였던 오 실장이 아직 아버지 쪽이에요. 하지만 박 여사가 뭔가를 쥐고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약점을 먼저 없애줘야 해요. 어떻게 확인해요? 당신 이름으로 오 실장에게 접근하면 돼요. 신임 사위니까 박 여사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진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불화가 아니었습니다. 수십억, 아니 수백억의 자산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이 여자가 혼자서 7년을 버텨왔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지안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진우는 그게 그녀의 진짜 미소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 실장은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오 실장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하자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오 실장이 박 여사에게 약점을 잡힌 것은 3년 전 오 실장의 아들이 연루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걸 이용해 오 실장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우는 그 사건의 진상을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그 사건이 박 여사 쪽 사람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오 실장에게 그 자료를 건넸을 때 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안 씨가 찾아놓은 거예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 실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지안에게 결과를 전했습니다. 지안은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봤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7년을 기다려온 순간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그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 실장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판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박 여사 쪽에 묶여있던 그룹 내부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본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회계 자료들이 재검토됐고 지안의 아버지 최 회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던 이체 내역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박 여사는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믿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오후 최 회장이 지안의 방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지안은 그날도 바보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조용히 문을 닫고 박 여사의 사람들이 없다는 걸 확인한 뒤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연기를 멈췄습니다. 최 회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바보인 줄 알았던 딸이 또렷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지아는 아버지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7년 전 사고의 진실, 그 이후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연기, 그리고
박 여사가 어떻게 자산을 빼돌려 왔는지 최 회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박 여사가 그룹에서 손을 떼게 된 건 그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됐고 그동안 은밀하게 빠져나갔던 자산들이 하나씩 회수됐습니다. 박 여사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했지만 숫자 앞에서는 어떤 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아는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이 순간을 위해 7년을 버텨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퇴원하던 날 진우 어머니는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진우 잘 부탁해. 지안은 그 말에 처음으로 아무 연기도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는 그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계약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시작이 어떠했든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던 사람들은 틀렸습니다. 바보라고 불렸던 여자는 누구보다 명석했고 돈에 팔렸다고 손가락질 받던 남자는 누구보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결국 모든 걸 바꿨습니다.